수업 시작했습니다. 왜 한심한 녀석 짤방을 틀어놓고 있냐고요?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이고 시간은 오전 8시 48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수업을 어제 저녁 차에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알았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난 김에 짤방이나 하나 보죠. 이 짤방의 이름은 이케이케 하고 싶은데입니다. 네, 저 좀 짤 줍는 거 좋아합니다. 귀여우니까 한 번 더 보죠. 이케이케 하고 싶은데. 열받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열이 너무 받았기 때문에 수업을 길게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씨. 아이씨, 진도 맞추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거는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근대 사회까지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참정권의 범위가 이제 확대되어 오는 과정 같은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 하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제한적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민주정치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죠.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시민혁명은 3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이 시민혁명에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혁명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으로 천부인권사상과 그리고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주의,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몽사상.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근대 민주주의가 완벽한 형태였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 절대적인 한 명 또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권력, 정치 권력이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분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 사회보다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발언권을 얻거나 할 수 있는 경험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민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요. 부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전문적인 직종, 그러니까 높은 학문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또는 권력계층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면서 그러면서 부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은행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였습니다. 가로 열고 백인이요. 왜 백인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백인 이런 거 상관없지 않나? 근데 민주주의가 원래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수입된 어떤 사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남자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네요. 일단 누구요? 성인이야, 성인. 그러니까 부자 어른 남자. 이걸 우리가 뭉쳐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었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완성되게 된 근대 민주주의는 뭐랄까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요. 그리고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 권력이나 또는 정치 권력이 그걸 침범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 열심히 어떤 재산권을 확보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노선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본주의랑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부르주아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어요. 원래는 이제 왕이나 뭐 귀족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이었던 게 조금 이렇게 넓어졌어. 그러면 이 범위가 넓어졌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소외감과 좀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자기 앞에서 문이 닫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겠죠. 현대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문이 닫혔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현대사회는요, 말 그대로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넓어진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확보의 문이 점차 넓어지는 과정이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이랑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 과정에 뛰어들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넓어져서 어떤 현대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발점을 부르주아로 넓어졌습니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그때 당시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요.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금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은 발언권도 얻을 수 있고 또는 투표에 참가해서도 여러 표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1억 이상 낸다 그러면은 2표, 5억 이상 낸다 그럼 3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세금도 내요. 국가의 의무도 집니다. 근데 세금도 내고 국가의 의무도 되지만 그 국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정치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딱 커트당한 사람들이 일단 조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 우리도 참여하게 해줘 라고 제일 먼저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라고 하는 조건을 지워달라라고 얘기를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래서 1800년대 말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영국을 시작으로 노동자층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참정권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점차 유럽 전체 대륙으로 넓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뭐가 지워졌어요? 우리 여기 있던 거? 부자라고 하는 조건이 지워졌죠. 그러면 이제 부자 말고요, 성인 남자면 그리고 부르주아라고 하는 조건도 이제 사라졌네요. 부르주아 안에 경제적인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열받기 시작해야겠어요?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건 바로 여성들이겠죠. 뭐야? 예전에는 재산이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더니 이제는 성별 가지고 따져? 와, 지구의 절반이 여잔데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성들이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1920년대, 30년대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줘 이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지구의 절반인 누구도 여자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건 하나 남았어요? 여기 조건 하나 100인 하나 남아있네요.
자, 백인이라고 하는 조건은 이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뭐 1400년대, 1500년대 이렇게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고 식민 지배를 긴 세월 동안 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에서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건 뭐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라지게 됐지만 인종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둬서 차별적인 어떤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구에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지녔다며. 근데 어떻게 얼굴 색깔 하나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정치에 참여 하니 많이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또 7, 80년대까지 흑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정치 흑인 참정권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네,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 사라졌네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별, 신분, 재산, 여러 분야에서의 모든 조건과 제한 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거권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확보되고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남았는데요? 뭐요? 성인이요, 성인. 여러분 성인 남았잖아요.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어른들만 사람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정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만 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처음 만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좀 짧은 시간이죠. 좀 짧은 기간 동안은 만 21세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960년대였나? 그때 지금 우리가 다시 프린트해서 살펴볼 겁니다. 만 20세로 낮춰지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2005년까지인가 그때까지가 선거 제한, 연령 제한이 만 20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첫 번째 선거가 20살, 만으로 20살 됐던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 0세 막 태어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어떤 젊은 층 계층이 있잖아요. 청소년 계층들, 청년 계층들. 그럼 이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누가 해주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계된 정책은 누가 결정해요? 이 나이를 지난 사람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도 2019년을 기준으로 선거 연령 기준이 몇 세로 낮춰졌어요? 만 18세로 낮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만 18세를 넘어서게 되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을 지나게 되면 이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 18세 생일이 지났다. 아직 안 지났으려나? 좀 빠르게 이제 빠른 연생이라고 표현 요즘에도 하나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내년 선거도 아마 할 수 있겠죠. 우리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첫 번째 선거가 대통령 선거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제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제 뭐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냐? 바로 요 대의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간접민주주의, 이걸 다른 표현으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어, 뭐랑 이제 저기가 뭐랄까 비교된다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랑 좀 이렇게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합시다, 맙시다 이런 거 다 투표하고 결정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일단 국가 사이즈가 도시국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되게 커졌죠.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이전 시대보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인 정치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정치 과정,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를 통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대신 행사해줄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대표를 뽑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대의민주정치. 요게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대의민주정치,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잘 좀 써봐 라고 대표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줬으니까 잘 쓰겠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져요. 그게 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한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막 참여해서 뭐 아테네처럼 뭐 결정하고 언제까지 모이세요 회의합니다 막 이래서 막 참가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귀찮아도 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막 이런 거 다 하고 하면 내가 직접 결정하는 내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해 주잖아. 누가? 대표가 대신해 주니까 어느 사이인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점차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해 누가? 요 대표자 애들이 어떻게? 야 어차피 국민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하자. 그래서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뽑아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아들이 되어서 맨날 그런 얘기하죠. 제가 천안의 아들이 되어서 막 이런 거. 근데 뽑고 나니까 천안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정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지. 우리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대의 민주 정치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또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여기에 뭘 더했느냐? 직접 민주정치 요소라고 하는 걸 더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 모든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권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의민주주의 여기 안에다가.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민발안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네요. 국민투표제는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 예를 들면 극단적이지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일을 하재요. 국민 여러분 통일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찬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물어봐요. 또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헌법을 개정하는 거, 개헌이라고 하죠. 헌법을 고치는 거. 왜냐하면은 헌법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 뼈대를 다시 좀 고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고위직 공직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제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선출이 되면 뭐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임기, 그 기간 안에 보니까 이거 아주 개판이야. 약속했던 거랑 너무 달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빌려준 그 정치 권력을, 주권이죠. 우리가 빌려줘서 가지게 된 정치 권력을 아주 그냥 막 우리를 침해하고 우리의 어떤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을 침해하고 권리를 막 엉망진창으로 써. 그럼 어떡해? 너 나와.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 우리가 투표했더니 어떻게 하겠다고? 투표했더니 너 나가래. 너 짐 싸서 나가래. 우리 새로 뽑을 거야. 라고 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야, 짐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국민 소환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발안제는요. 보통 어떤 법률이라던가 또는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 법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해당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국회죠, 국회. 국회의 국회의원들 또는 행정부의 어떤 행정부처에서 필요한 법률안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법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국민 발안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도 결정하고 누가? 국민이 직접. 국민이 선출한 대표도 너 아닌 것 같아. 너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같은 것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 형태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우리 또 단원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투표제는 하고 있고요.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거기 지방정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날아갔던 동영상은 날아간 게 아니라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던 동영상은 한 39분인가 막 그 정도였는데 저는 의욕을 잃었고요. 너무 슬퍼요. 하지만 오늘은 8월 31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8월 31일. 여기는 체크가 안 되네. 8월 31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여러분이 돌아오시죠. 그래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우린 드디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교실 수업 너무 좋아.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방역 수칙 조심히 잘 지키시면서 교실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수업하고 프린트 나눠드리고 빈칸 채우면서 그동안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셨던 내용들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